네, 올해 서울 민심은 어땠을까요?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1위를 기록하며 독주하는 모습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토론회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관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연휴 때마다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정치권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 왔거든요. 먼저 좀 대권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의 독주 체제를 좀 확고히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같은 흐름의 이유를 먼저 분석해 볼까요? 여당 내 독주 흐름이죠. 이거는 그동안 꾸준히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된 건데 민주당은 한 42에서 46을 유지를 해요. 내부 사람이 바뀌어도 유지를 하는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주로 내부는 합쳐도 10%가 잘 안 되고 외부에 어떤 강력한 주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좀 변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이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상당수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 이번 뭐 어느 방송조사는 28%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요. 하나는 어차피 이재명 지사는 계속 2등, 3등을 하다가 좀 1등으로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후발 주자가 앞으로 치고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원하고 언더독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1위가 좀 지속이 되면은 그 사람을 또 주목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요. 정치학에서는 이걸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 중첩되는 것에 비해서 크게 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의제 문제인데 그 의제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제를 주도하는 자가 선거를 주도합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뭐 행정수도라든가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이 사례인데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의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대선 선거 전반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도 주자들한테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을 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내용보다도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요. 저는 가장 강력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즉 이 선거에서 지지율 현상과 앞에 두 개 현상과 이 의제 주도력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독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기본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새 또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 원래 좀 격하잖아요. 근데 요새 몸을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도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도독 현상 그리고 의제 문제 두 가지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지사가 40대랑 진보 성향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40대 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 변혁을 희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견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진짜 이 현상을, 그 이재명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정치가 참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젠다는 주도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게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사람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의제구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이유는 결국 기존의 정치권에서 의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원인은 정당 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결국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만연되면서 결국 제3의 대안을 찾는 형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결국은 기존의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육성, 뭐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태하면서 결국은 지금 대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거야말로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가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검증도 안 된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한 번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고 뭐 트럼프 현상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존에 있는 정치권이 흔들리면은 제3에 좀 현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정치가 정말 바로 서야 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그게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의제를 선점했다, 이슈를 선점했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그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초반부터 꾸준히 이렇게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신복지 체제, 돌봄 확대론을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형국이 됐는데 이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통 민주당 사람들이죠. 민주당의 기본 그 정책 지향은 복지 확대 그리고 사람다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건 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유지가 되온 거니까요. 근데 복지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류법도 있지만 하나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이른바 그 현금 급여 체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주로 보편적으로 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 특별히 비용이나 이런 것을 현물로든 현금이든 보완해주는, 좀 두텁게 보완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지 체제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좀 전자의 현금에 현금이라기보단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 예, 기본을 보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반, 그러니까 베이직을 보장하는데 좀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건 이제 그 경제 여력의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100만 원 정도, 연 100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 비용이나 그 수요에 따른 좀 두텁게 보장하는 쪽이 좀 더 웨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예, 두텁게요. 그렇죠. 예. 이 두 개가 다 사실 합쳐져야만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둘 다 민주당의 복지 전통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현재 그 한정된 재원을 당장 뭐 미래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의 전체 그 전통 속에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 좀 웨이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선을 통해서 하나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황금 균형점을 좀 찾게 되겠죠. 그 여태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복지 정책의 흐름이었고 그 흐름에서 크게 비켜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후보 다. 지금 뭐 이 지사와 이 대표 간의 신경전에 더해서 뭐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제 이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론의 반대 입장, 견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재밌는 게 공격받으면 커지잖아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격받으니까 결국 1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분들이 저기 이지사 띄우기에 나서셨는지 사실은 계속 그 십자포화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독주 체제를 인정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그냥 공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뭔가 차별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는 선명하게 이렇게 뭔가 구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양쪽 다 할 수 있죠. 뭐 정당은 다 캐치올 파티니까 다 아우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은 보수의 가치면 가치였지 진보의 가치는 아닙니다. 진보 같은 경우에 평등이 강조되는 거고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평등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게 평등인 거지. 그 내에서 똑같이 한정된 재원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결국 그 격차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진보의 가치는 아닌 거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차별적인 그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게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 그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하겠다고 그래요. 뭐 선별복지도 그렇고 뭐 그 보편적 복지 둘 다 하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 앞뒀다고 뭐 이렇게 그 둘 다 하겠다. 무한 재정 확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건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견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보강하고 확대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공격이 그렇게 실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이슈 같은 얘기도 어쨌든 여권의 대권 주자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 같은 거를 봐도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정작 윤 총장은 정치권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야권의 지금 대선 상황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죠. 보수 진영에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재보궐선거 국면이란 말이에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걱정을 꿔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보선 끝나고 완전히 달라지는 판에 누가 어떤 경쟁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좀 우려스러운 그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라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걱정 마시고 재보선에 집중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후보군들이 일단 여권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경쟁력들이 다 좋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 또는 그 외의 분들이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땡겨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결과 후에 선거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궐선거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 여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판세 어떻게 여론조사상 그렇게 돼 있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경선의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이라고 하죠.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층과 무당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야권 지지자는 뺍니다. 50%를 하는데 권리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 나오는 거를 보면요. 권리당원 숫자가 크잖아요. 수십만 명이잖아요. 지지자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지지자의 마음이 그리고 지지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30% 넘어가고 30% 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좀 크면은 우리 우상호 후보가 굉장히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들고 어쨌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두 후보 다 지지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에 집중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박영선 후보는 좀 많이 앞서가는 쪽이니까 좀 여유 있게 중도층 쪽에도 좀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우상호 후보는 지금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우선 빨리 좀 지지를 올려야 되니까 네네. 좀 강성 지지층에 좀 호소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하고 이 지지층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호 후보가 쉽지 않다.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승복을 잘할 것인지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것인지 여기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야권 얘기하기 전에 여권 약간 코멘트를 할게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우상호 후보가 과연 노력할 만큼 의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우상호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어찌됐든 유지를 하는 게 뭐 우선일 테고, 그 다음에 흥행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의 입장에서 약간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같이 달려주는 게 목표인 거지, 뭐 야권 후보가 1등을 하는데 뭐 2, 3등 하는데 러닝메이트 해가지고 먼저 뛰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게 우상호 후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의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 얘기하셨잖아요. 야권에서. 저는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한 번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DJP 연합 그거예요. 그런데 DJP 연합이 성공적이었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 분배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서 실세 총리를 했고요. 내각도 상당 부분 나눠 가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그러고 JP 같은 경우에도 자기 확실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표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러고 양자 간에 그런 선수들끼리의 신뢰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성공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국정의 접목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나누어 가질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눠줄 수 있는 게 부시장밖에 없어요. 정무부시장. 그렇다고 하면 정무부시장을 다른 주자들이 들어간다. 그건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위해서 올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름다운 그 단일화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시너지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회에 합당을 해라. 결과적으로 이게 합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 정치에서, 아까 제가 정당 정치 위기를 얘기했지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건 책임이거든요. 후보가 먹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이 하나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정당이 두 개가 해가지고 서로 책임을 미룰 수가 있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합당 논의를 같이 해야죠. 단일화, 이거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거죠.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단일화하는 과정과 함께 합당 논의가 같이 가야 하는데, 왜 지금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게 참 안타깝고, 그러면 대승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하면은 합당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하는 약간 레토릭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후보들이 할 그 얘기가 아니라 각 당의 지도부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게 약간 먹튀 논란이 안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단일화의 최종적인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는 되겠지만 아름답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말해 주셨는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자, 그러니까 연립정부 실험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그 개념부터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지난번에 남경필 지사가 공동정부 해가지고 여권 출신의 당협위원장을 부지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말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정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건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공동정부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부지사 정도였고, 산하 기관, 서울시장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하고 외교 빼놓고는 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리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건 힘든 거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이 애매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퍼런스도 없는 거고, 과거 바람직한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를 비춰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뭐 선거전에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후보 단위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바라던 결과를 내긴 힘들다. 그런 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저희가 좀 부산 지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은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보로는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예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한다는 건 주로 ARS 조사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ARS 조사는 조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미국 CNN은 ARS 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거를 원칙 공개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예요. ARS 조사라는 거는 흐름만 보는 거지 ARS 조사의 수치를 인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해서 그걸로 판단의 길을 삼는 거는 상당히 좀 나이브하다. 나이브하고 실제로 정당의 핵심부에서도 ARS 조사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 삼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엎치락뒤치락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엎치락뒤치락 안 합니다. 부산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그거는 제가 한 일주 전에 제대로 된 전화 면접한 조사를 봤는데 네네. 10% 이상 차이 났거든요. 그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사실은 정당 지지율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걸로 네네. 그 전화 면접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산 자체는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국힘의 우위라고 봐야죠. 우위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선거라는 건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가덕도를 내밀었잖아요. 이제 가덕도라는 정책 의제가 사실은 바닥에 얼마나 먹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것 때문에 상당히 추격하거나 어떤 경우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론 연구를 보면은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8% 이상 차이가 나면 뒤집기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부산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게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판세를 내립니다. 네. 그 여론조사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수 야권이 승리할 거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그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각 당 선거 전략을 좀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는요 선거 임박해 오면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죠. 이게 그 표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투표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에서의 우위 그리고 서울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이게 자칫하면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율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네.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동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흔쾌하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